안녕하세요. 송파 책박물관 책문화 강연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책문화 강연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파 책박물관은 2019년 4월 개관한 이후로 책문화 강연을 계속해서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잠시 운영을 중단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문화 특별 강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자리인 만큼 오늘 강연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동문화 작가이신 황선미 작가님을 모시고 일상에서 이야기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황선미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1995년 구수라로 아동문화평론 신인문학상과 중편 마음에 심는 꽃으로 농민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하신 이후로 최근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해외 수십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영국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1위, 폴란드 올해의 아름다운 책 선정,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가님의 대표작입니다. 또한 마당을 나온 암탉과 나쁜 어린이 표는 국내 창작 동화로는 최초로 100쇄를 달성한 밀리언셀러 작품입니다. 현재 작가님께서는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집필 과정과 작가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의 일상이 어떻게 특별한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지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황선미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택시를 타고 엄청 헤매가지고요. 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 2번 와봤습니다. 마이크가 2개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나만 쓸까 봐요. 네, 저는 여기를 2번 와봤어요. 처음에 이거 개관하기 전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제 방을 만든다고 그러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기회가 저한테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괜히 안 와도 끈이 닿아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테마가 일상에서 이야기까지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어떤 걸 궁금해하시나 좀 여쭤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4개 정도의 질문을 먼저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작업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해석은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책이 이제 어린이 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지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에 대해서 알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런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떤 꿈 같은 거, 글 쓰고 싶은 어떤 욕망 아니면 이제 과거에 어떤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아니면 또 문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꿈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뭐가 됐든 오늘은 굉장히 편안한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시간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집에서 제가 나올 때 우리 아파트에 장 서는 날이었어요. 아파트마다 요즘 그게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이제 목요일 날 그 장이 서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살았거든요. 경기도 안산에서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거기가 훨씬 더 크게 장이 서요. 이쪽보다. 그 장이 그립더라고요. 정말 종류별로 잘 갖춰져 있는 그 시골 장터 같은 느낌의. 우리 아파트는
품목이 좀 단순화되어 있고 이제 그 단순한 품목도 좀 소량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아쉽고, 제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확보한 거,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 뒷산이 우리 아파트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을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근데 이게 저의 그 날마다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하나하나를 날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가을이 다 끝나버렸죠. 정말 마지막 날은 되게 추웠고 은행잎이 날리는데 가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그 은행잎들이 정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의 여러분의 이 시간이 감사한, 저와 더불어 감사한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식의 강연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서도 거의 한 2년 만에 이런 이제 오프라인 이거를 시작을 하셨고,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해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벨기에에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도 참다 이런 우리나라 작가들과 함께하는 해외 인문학 행사를 2년 만에 처음 하신다고,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2년 만에, 너무 오랜만에 참다 더는 못 참아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은 항상 따르더라고요. 어딜 가나 변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벨기에 행사를 하면서 느낀 건 일단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놓쳤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엄청난 검사들을 그렇게 하고요. 다른 기관, 다른 나라의 기관에 접속해 들어가서 이거를 하나 얻는다는 게 어려운데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를 않아서 변수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정말 사실은 조용한 시대인 것 같은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이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이제 무기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왔어요. 보이지도 않는 대상과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해야만 살아남는 구조, 그리고 우리가 뭐든 해야 되는 입장, 굉장히 막연하면서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참 잘 해내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우리 질본부청장님 정은경 씨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뭐를 새롭게 기획을 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하던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테마에 혹시 맞을까 싶어가지고 에세이집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에세이집을 2개를 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책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작품은 정말 여러분께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방식대로 이야기를 쓰고 책을 내고 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제가 그 방식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줄 때마다 저도 똑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낸 경우입니다. 이제 제가 한 3, 4년 정도 그동안 그 상상마당이라는 데서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뭘 가지고 글을 쓰면 좋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동화를 주로 쓰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동화 수업을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동화를 쓰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트레이닝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동화가 된다 하고 지침서처럼 미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뭔가를 이야기를 꺼내면 그걸 가지고 그래도 기초적인 작업을 해놔야 이게 동화의 모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 이 안에서 동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전 학교에 가서도 정말 1년 내내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딴 얘기 좀 하고 싶고, 숨도 쉬고 싶고, 다른 방식의 어떤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쪽 자리에 와서 동화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하게끔 해준다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시작한 게 에세이 쓰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세이 안 써보신 분 없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형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방식의 글쓰기죠.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단추를 풀고 앉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게 짧은 에세이 쓰기예요. 근데 그거부터 이제 쉽게 좀 본인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그걸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진 찍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물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게 글을 에세이 쓸 때 그 짧은 글 쓰기의 힌트입니다. 사진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접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접사는 그 안에 이제 술 같은 게 있죠. 그 암술, 수술이 있는 꽃에도 중심이 있잖아요. 그 속을 섬세하게 보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 프레임에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꽃 자체만 드러나게끔 하려는 방식도 있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가 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임 하나 요거에 신경을 쓰면 이야기 가장 짧은 단위의 이야기 하나는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이 글 속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방식으로 모양만 잡으면 일단 첫 단계는 시작이라서 그걸 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저는 주문하는 게 자, 이번에는 뭐 나팔꽃을 찍을 것인지 다음번에는 그러면 국화를 한번 찍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하나씩 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거 원고지는 5매면 돼요. 원고지 5매면 애들도 쓰는 정도의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주 하나씩이면 굉장히 큰 숙제예요. 사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월요일 수업인데 금요일까지는 올려달라 했을 때 반도 못 올려요. 근데 반 정도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알아요. 정말 노력해야 그 숙제를 덜어내고 주말을 지낼 수가 있거든요. 편안하게. 그럼 저는 그거를 읽어보고 나서 그중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게 화소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잡아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대화의 대상자 요 정도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걸 소설의 방식으로 꺼낼지 아니면 시나리오 방식으로 꺼낼지 동화의 방식으로 꺼낼지는 본인의 어떤 뉘앙스대로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는 동화 작가도 많이 나왔지만 소설가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원하는 양상의 틀들이 다 있는데 그걸 꼭 동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서 그건 자기가 찾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시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오규원이라는 시인이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시를 내면 아주 마뜩찮은 표정으로 이걸 시라고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그리고 제 시간이 되면 너는 시 못 쓴다고. 왜 못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근데 시인들이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제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이라서 저는 일단 시인은 존경을 합니다. 서사에 능했고
서사 중에서도 우리는 아동문학을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배웠죠. 그런데 소설은 어쩐지 저한테는 안 맞는 옷 같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이제 20대에 경험해보지 않은 어른들의 세계를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저 먼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용인하기까지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르를 찾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에요. 이제 이 글이 뭐 에세이로 남든 본격적인 어떤 픽션이 되든 그 처음 단계가 뭐든 포커스를 잡아서 아주 간단한 글로 남기는 습관, 이게 제 글의 늘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글이라는 게 쓰고 싶으시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쓰는 습관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요. 언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감상을 조금 얹어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하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작정을 하고 이걸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도 아니죠, 여러분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었거든요. 이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놀랬던 거는 너무 착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글 속에 나오는 그 포음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그 인성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들 착하세요. 좋은 엄마의, 좋은 며느리와 아내, 그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심했어요. 그래서 진짜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본인이 진짜를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진짜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모두 다 본인들의 진짜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대체로 다 슬퍼요. 굉장히 아픈 데가 많고요, 상처가 많아요. 그걸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는 좋은 엄마여야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엄청난 포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글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감동을 시킬 수가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센 것들만 꺼낸다고 그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들이 있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그게 추행이 됐든 폭행이 됐든 그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늘 있었다는 거가 놀란 것들이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남한테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고, 사실 그걸 꺼냈을 때 주변을 걱정하는 거죠. 이걸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안다면, 이런 거를 제일 먼저 걱정하고, 애들이 혹시 알까봐 이런 거. 근데 상처 없이 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이해받기 전에 우선 나 스스로가 내가 밉지 않게, 내가 원망스럽지 않게 다독일 시간이 사실은 언제든 필요했던 건데, 그거 없이 어른이 된 상황이 많더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던 건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솔직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놀라고,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다들 조금 더 당당해지고 조금 더 용감한 글들을, 이제 용감하다는 건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소재를 만나든 포장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글들을 쓰기 시작하고, 바라볼 때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비로소 어른으로서 어떤 얘기도 꺼내게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동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픽션의 과정은 작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설정을 가지고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일이고, 그 안에 물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또는 이제 본심, 그리고 바라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거죠. 그래서 작품 하나는 작가 전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담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떤 설정 뒤에 가려져 있게 마련인데 이런 글들은 꼭 자기를 닮은 채로 나와서 그걸 통해서 해소도 되고 또 한번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돌아보는 과정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지점을 확인하게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게 좀 두꺼워 보이지만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지나다니면서 찍은 거 그거하고 원고지 5매에서 10매 정도의 굉장히 짧은 글들 이걸 가지고서는 학생들에게 내줬던 숙제 테마 그걸 저도 똑같이 저도 금요일까지 숙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런 테마를 15주 차를 다 미리 정하거든요. 그리고 내주는 것과 동시에 저도 고민을 하고 저도 똑같이 쓰고 이제 제가 이걸 오픈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안 쓸까봐 선입견이 생길까봐 저는 제 블로그에 따로 이제 보관을 하고 학생들 거 이제 어떤 테마는 갈피를 못 잡아서 그럴 때 한두 개 정도는 나는 이런 거를 썼다 그러고서는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게 커져요. 굉장히 글을 쓴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일이죠. 차를 시켜놓고 앉아서 계속 얘기만 해서 공중으로 다 날려버리는 이런 에너지들과 글을 써서 그래도 어떤 것들을 남겨놓고 조용한 시간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 결이 굉장히 다르고요. 조금씩 성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옆 사람도 친구도 만나고 뭐 아이들 엄마도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날의 서사를 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딱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서 나 오늘 요 중요한 사진 하나 남긴다 정도의 짧은 글을 적으면 그것 다 순전히 여러분께 되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쓰기까지 이런 과정을 쭉 거친다는 거 사실 늘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덧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온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되면 글이 될까 요거를 굉장히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게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좀 쓰기 위한 작정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죠. 뭐 그건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편하다고 느끼는 대로 가는 셈이기도 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질문에 지필의 과정에 대해서 몇 분이 같은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작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메모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좋은 노트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고요.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매년 하나씩 새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능하면 그날의 어떤 흔적들은 좀 모아서 적기도 하지만 누가 명함 주면 그것도 명함도 붙여요. 그리고 어디 뭐 공연을 보러 가면 그 공연 티켓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버리게 될지라도 일단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기 위한 수단 이런 것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맞아 그거 글감으로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거 떠올리게 되느라고 근데 이제는 노트가 많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그걸 못 찾아서 온 집안을 다 뒤져야 되는 결국 못 찾는 이런 일도 또 생깁니다. 스마트폰이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노트를 이제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그 노트 한 게 어디로 갔는지도 저는 또 못 찾겠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의 과정은 모든 작품에 다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전철 타고 어디까지 오는 동안에 최근에 나온 제 책 리뷰를 찾아봤었거든요. 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봤는데 개정판이라서 사실 리뷰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작품은 어떤 기업에서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써달라고 했던 거라서 그것 때문에 썼는데 또 그게 이제 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왜 출판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저기 광화문 옆에 가 망치지라는 그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그 구조물이 상징물이에요. 그 회사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건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가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게 1년에 연봉이 8,800만 원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8,8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엄청 비싼 애구나 그런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 움직이는 망치질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냈던 그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보험회사에서 출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절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친구가 이제 모 출판사의 대표 주간으로 가는 바람에 그거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개정판을 내줘서 그걸 요즘 이제 제일 최근 작품이죠. 그런 식으로 작품마다 모두 다 집필 과정이 다르거든요. 자연스럽게 작가가 그러니까 이 소재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하는 그런 순수한 과정도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제 얘기가 되는 뭐 이런 경우 다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일의 전문가로 살아간다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서 이제 어떤 요구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기간도 맞춰줘야 되고 어떤 분량 맞춰달라면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요구자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원고지 8매짜리 8매짜리 동화를 써주세요. 그것도 맞춰야 되고요. 500매짜리 작품으로 맞춰주세요. 그것도 맞춰야 되고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결국은 맞춰서 생각한 거를 그대로 결과물로 꺼내는 과정을 확인하는 일도 꽤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제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지만 뭐 대단히 낭만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치도 않고요. 그냥 직장에 출근해서 본인의 어떤 이게 정해진 일을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 출근해 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작가들도 그냥 세금을 내는 직업인 전문가 사회적인 어떤 일을 맡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편하실 겁니다. 네, 여기에 마당을 나온 암탉을 좋아하신다는 분이 혹시 오셨나요? 여기 마당을 나온 암탉을 좋아하시는데 작품을 쓰게 된 계기,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작품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한 자료 조사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거 질문하신 분 혹시 오셨어요? 네. 질문이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니고 전체 이 작품에 대한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특별히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그쵸. 어머니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식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엔딩은 죽음으로써 끝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작품에 대한 리뷰는 대부분 어머니의 희생, 모성, 여성의 삶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괜찮은데 처음에 그 반응을 봤을 때는 조금 놀라웠어요. 아, 그렇지. 뭐 여성으로 설정됐고 어머니로 나오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또 이별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저도 나중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품의 설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작품을 이제 그 픽션 구성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주인공을 등장을 시켜야 이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 방법에서 이런 인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알이라는 건 소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망은 발화가 되죠. 그 소망은 나와 함께 가기도 하지만 나로부터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을 품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임신을 했다. 아이를 뱃속에 넣고 키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을 한다 라는 뜻과도 같은 거고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특별한 어떤 종교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해석이 다 그냥 한 가지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얘기야. 이렇게 곧 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같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다양성들이 이 설정 하나에 이렇게 다 묻혀버리는 거야? 그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뭐 독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화책 보다가 소재 얻었거든요. 그냥 친구네 집에 차 마시러 갔다가 그 집 아들이 보고 있던 만화책이 중국 고사 어려운 뜻을 좀 쉽게 만화로 풀어놓은 그런 몇 칸 안 되는 만화였는데 그거를 그냥 무심코 보다가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을 수가 없어? 품지를 못해? 그래서 뭐 이런 오리가 다 있지? 이러고 새로운 정보 하나를 얻은 경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몰랐네. 그냥 이 정도였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 안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 오리 정보가 저한테 제일 먼저 왔었죠. 그런데 6시 내 고향 보다가 닭 정보가 하나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닭에 대한 정보를 줬던 분이 오리 백숙탕집을 하는 그런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그런 손님이 오면 음식을 해주고 없음 말고 뭐 이러는 정말 시골에 조그만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리하고 닭을 방목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얘들이 습성이 비슷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리들은 날아가는 오리가 아닌 거죠. 집오리죠. 근데 오리들이요. 자기 알을 어디다 놔놨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주워와야 된대요. 그 오리를 주워오면 어디다 놓냐면 닭 둥우리에다 넣어준대요. 얘들은 품지를 않아서. 그래서 닭 둥우리에다 넣어주면 닭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거를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준대요. 사실 오리 알이 조금 더 크거든요. 조금 푸른 기가 있고 근데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이렇게 품어주는데 저는 뭐 알을 안 품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달걀은 한 21일 정도면 부화가 된대요. 유정란 경우에. 근데 이 오리는 한 24일 정도. 근데 그것도 모른대요. 이 닭의 몸은 21일 정도를 견디게 돼 있는데 24일 될 때까지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얘를 키워준대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대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면 지극하다는 얘기겠죠. 뭐 포기 안 하고. 그거를 그 할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6시 내 고향에서. 그래서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며칠 전에 내가 그거 봤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게 될 줄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상. 내가 닭도 알고 오리도 아는데 이런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낯설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소재를 하나 만나게 될 때 그 낯설지 않으면 그걸 포착을 못해요. 그게 전하고 달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리하고 닭이 전하고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걔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근사한 그림책을 하나를 내려고 이제 구상을 막 했어요. 아,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오리는 길들여지면 자기 알도 못 품어? 그럼 본능을 까먹었단 얘기야? 그런데 할머니가 해준 얘기 중에 닭은 알 낳고 나서 품을 때가 되면 여기서 털이 빠진대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대체로 솜털이에요. 이런 데가 억센 털이고, 근데 여기에 솜털을 이렇게 빠지는데, 이건 진짜 본능이죠.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많이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자기가 부리로 이렇게 뽑는데요. 그래서 피부로 품어준다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 본능 차이가 너무 컸어요. 아니 오리도 옛날에는 자기가 품었겠죠. 근데 안 품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오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다니고 공간을 뭐 공유하고 먹이도 뭐 같고 한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봤고 그게 자유의지, 길들여진다는 것과 다른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살고 있나? 길들여진다는 것은 뭐지?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것과 자유의지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 그 삶을 책임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밌어지려면 이제 인물이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데 인물이 들어오는 건 사건이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문학동네에서 그림책이 하나 신간이 나왔다고 보내줬어요. 그게 황금알을 낳을 거야 라는 그림책이었는데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선수를 쳤네. 그럼 나는 그림책으로 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림책을 포기하고 그럼 이건 서사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야기책으로 다시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이제 챕터를 늘려가면서 이제 긴 이야기로 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머리가 나쁜 이 동물을 주인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일 처음 얻었던 이 소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이냐 양쪽에 놓고 봤을 때 오리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고 닭을 주인공으로 삼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은 기억하고 있는 애를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는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닭이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다. 바보 같은 얘보다는. 그래서 머리가 나쁠지언정 내가 누구인가를 끝없이 고민하고 결국은 고단한 어떤 삶 속에서도 자기를 완성해가는 성장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모성, 어머니의 희생 뭐 이런 얘기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를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건 독자 반응이고 책의 독자 반응은 작가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가끔 기자들은 독자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읽었으면 하고 바라시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거는 작가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읽든 그건 그들에게 달려 있는 일이죠. 설사 이 책 너무 재미없어. 이래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 집에 컴퓨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1998년에 썼으니까 그때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렇진 않아 가지고요. 우리 집에도 뒤가 큰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의 바둑두기와 아이들의 게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 차례가 와가지고 그때서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참 글을 쓰고 있으면 방문을 열고 식구들이 우리 밥 언제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금방 나가서 밥 해야 되고 제가 주남저수지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저수지를 하나 설정해서 저수지의 풍경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주남저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거 한번 보자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백과사전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성윤 감독님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우포늪을 그렇게 여러 번 갔대요. 엄청 부러웠어요. 와, 이게 사이즈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이걸 몇 번을 가는 거를 나는 세상에 주남저수지를 못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책을 보고서는 상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글을 쓸 당시만 해도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글을 쓴다는 일은 쉬운 일,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인정받는 일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제 주변의 작가들도 뭐 책을 출간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 더구나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 직장이 옮겨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7년 동안 살다가 올라왔는데 친구도 하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작품을 썼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글을 쓴다는 것 말고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한 번을 마음대로 못 가고 유일하게 취재를 갔던 데가 그 10차선 너머에 논 가운데 있는 양계장이었어요. 그 양계장으로 일부러 달걀을 사러 가는 거예요. 양계장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양계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풍경 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10차선을 넘어서 그 목욕 바구니 조그만 거 있죠. 달걀 30개 들으면 딱 맞는 그거를 들고 일부러 거기를 가면 한참 떨어진 데서부터 냄새가 굉장히 나요. 시끄럽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 입구에서부터 먼지 냄새, 그다음에 그런 어떤 양 냄새, 또 당연히 뭐 닭 냄새,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그 삽살개가 잡종이겠지만 삽살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푸른 게 장발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의 그런 그 유익성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가서도 달걀을 사러 왔다고 그러지 제가 취재를 위해서 왔는데 이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달걀만 사는 거예요. 달걀 사면서 한마디 물어봐요. 닭들이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뭐 얼마 정도 지나면 납니다. 이렇게 보면 병아리들은 그냥 이게 가둬놨지만 돌아다니게 해놓고 중딱 정도가 되면 딱 우리 청소년처럼 보이게 닭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까칠한 모습이면서 좀 마른 듯하면서 반항적인 모습이 닭들한테도 있더라고요. 개들은 따로 둬요. 근데 그 중딱이 지나면서부터 케이지에 갇히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야 나온대요. 거기에서 날마다 알을 낳나요? 아니면 며칠 만에 하나 낳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바쁜데 자꾸 뭘 물어보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러고 가서 달걀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갈 때마다 사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때 들은 얘기로는 날마다 하나씩은 안 낳고 3일에 2개 정도 이렇게 낳는다고 들었고 보통 닭들이 그 1년 이상 알을 낳고 이러진 못한다고. 그 생각보다 생명이 짧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애들은 또 모르죠.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중딱 정도에 갇혀서 죽어야 나오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때서 이렇게 봤었고 정보도 겨우 그렇게 얻었고 네 그렇게 과정이 그랬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그 작품을 이야기 구성을 할 때 이제 이 인물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담으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는 세웠는데 엔딩이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이 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 인물을 죽게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아동문학에서 죽음은 금기였고요. 그리고 더구나 주인공이 죽는 거는 이제 아무도 하지 않은 뭐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해도 결국 끝에 가서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얘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글의 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을 등장시켰지만 동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동물의 탈을 씌운 사람 얘기라고 제가 계속 저 자신에게 세뇌를 시켰거든요.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 다 죽는데 어떻게 죽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였죠. 근데 그 해에 제가 글을 정말 못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암 환자, 말기암 환자인 상태였고 가족 모두가 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정은 경기도 평택이었고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KTX도 없을 때라서 너무 먼 길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새벽에 오는 전화, 한밤중에 오는 전화가 제일 무서웠어요. 갑자기 울리는 그 전화 소리는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되게 무섭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을 정할 때 닭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닭이 그렇게 매력적이질 않더라고요. 닭은 뭐 머리도 조그맣고 뭐 어딜 봐도 영웅적이진 않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주인공감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도대체 우리 주변의 인물을 모델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굴 모델 삼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얘는 평범해. 그냥 보통 인물이야. 보통 사람. 그럼 내 주변에 우린 대부분 보통 사람이죠. 대부분. 그래서 아무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뭘 하든 주목하지 않고 이런데 그런 인물을 주변에서 찾아야 했을 때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설정은 여성으로 했지만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이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태도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고 떠올리고 그거를 이렇게 아버지식대로 표현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고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얘기를 쓰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돌아가실 거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도 죽어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제일 무서운 문제였어요. 우리 육친이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너무 무섭다. 나머지를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물은 공간을 4번 이동합니다. 닭장에 있었고요. 마당으로 나왔고요. 들판으로 갔고요. 그리고 하늘로 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닭이라는 인물만 생각하면서 썼다면 하늘까지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을 그래도 최후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난다는 것에 그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얘도 결국 언젠간 새였기 때문에 지금은 날지 않지만 날개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얘가 태어났을 때는 나를 하고 태어났겠구나. 근데 어쩌다 보니 날지 못하는 존재가 됐구나. 그럼 한 번은 날아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두뇌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걸 다 쓰라는 얘기겠죠. 근데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두뇌를 몇 프로밖에 못 쓴대요. 죽을 때까지. 천재들도 그렇대요.
그리고 이 두뇌를 다 쓰게 되면 미쳐버린대요. 다행이잖아요. 이거 다 쓰면 미친다고 하니 조금만 쓰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심지어 닭은 날개로 능력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 능력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닭은 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한다는 거는 능력 중에 하나는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니까 이 닭이 특별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한 번은 날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간 이동을 4번을 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면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뭐 닭이 죽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솔직히 확신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느냐면 서울의 달을 쓴 작가한테서요. 서울의 달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드라마, MBC 드라마 한석규 나오는 거. 그게 그 당시에 얼마, 그때 항상 뭐 드라마가 하고 있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화가 뭔지를 몰라서 동화를 모르는 채로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 학교에 아동문학을 가르친다, 한 학기 가르친다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편입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작가를 초대를 했어요. 그 서울의 달 작가를 초대를 해서 그 사람 얘기를 요렇게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질문 있나 없다 그러면 또 본인이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듣게 된 얘기인데, 자기는 한석규를 꼭 죽게 하고 싶었고 죽는 장소 쓰레기통 옆으로 선택을 했대요. 진짜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그 녹록지가 않고 이런 그 삼류 인생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한석규가 상류사회로 가보려고. 안 됐거든요. 근데 작가가 아주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 주인공을 반드시 쓰레기통 옆에서 죽게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됐다, 나도 죽게 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과감하게 죽는 엔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도 질문을 받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이제 주인공이 죽게 되는 상황도 이제 본인들은 주인공인데 왜 죽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죽잖아요. 이제 자기를 평생 쫓아다녔던 숙적에게 그래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식들 배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네 종교관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종교관이 이런 엔딩을 선택하게 했느냐, 아니면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정서가 어떤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종교도 없고요. 근데 스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거는 부처의 신앙심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기독교 신자분은 이거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종교적인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아버지 유언이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던 게 본인이 죽거든 큰 솥을 빌려다가 밥을 좀 많이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와서 한 그릇 먹고 가게 해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엔딩을 어떤 모양으로 이 인물들에게 맞는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상대방의,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잖아요. 왜 주인공을 죽게 했어요? 자식이 와도 못 만나잖아요. 이런 반응으로 남고,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이들이 책이 되기엔 너무 내용이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청소년물이 돼야 한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이거 꼭 동화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칼라가 없었는데 칼라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그거 책이 나오는 걸 기다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초고를 썼을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병원비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너무 큰 돈이었고 가족 중에 누구도 그걸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더구나 딸이잖아요. 딸이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 같은 게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삼성문학상에 별 얘기 다 나오네요. 삼성문학상에 상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받으면 큰 힘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떨어졌어요. 제 작품은 다 떨어져요.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거기에서 떨어지고 좌절을 했을 때 소문이 먼저 나버렸어요. 아, 그 작가한테 이런 원고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먼저 나가지고 이제 출판의뢰 같은 게 좀 먼저 왔었죠. 그래서 초고를 끝냈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고 저는 좀 도움이 되고 싶었고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한 줄 알았던 동화 작가 입에서 책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고 네 실망하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네, 참 지난한 얘기였네요. 아마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책을 집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인데 요거 질문하신 분 혹시 오셨나요? 책을 집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 안 오셨나 봐요.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해서요.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많은 사례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 길게 쓰진 않았어요. 3달이 채 안 걸렸으니까. 근데 생각은 좀 오래 했었고 너무너무 글이 쓰고 싶었던 때였어요.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못 썼던 에너지가 다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썼는데 아, 오늘 여기까지 써야지 하고 딱 끝내고 나면 죄의식이 굉장히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나는 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때의 기분을 참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어떤 희열과 이제 죄의식 같은 게 동시에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입새였어요. 입새였다가 또 입사귀였다가 입사귀로 묘사를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묘사해야 되는 그 문장에서 이 주인공의 이름으로서의 잎사귀와
체언, 그 명사로서의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한 문장 안에서 구별이 안 돼서 계속 뭉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보완 설명하고 하는 게 그게 앞부분인데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때 모임을 하고 있는 작가 선생님들한테 이게 명사하고 이 고유명사하고 체언하고 구별이 안 돼서 이게 문장이 자꾸만 꼬이고 길어지고 해결이 안 된다 얘기를 했더니 그때 동시 쓰시는 손동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동현 동시 작가분께서 그럼 그걸 사투리로 바꿔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콩잎삭 깻잎삭 하는 것처럼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걸 잎삭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잎사귀하고 늘어지는 것보다 경음을 가져다가 잎삭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이 딱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도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 경우에 이름 짓기를 할 때 요즘 유행하는 예쁜 이름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대척점에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은 A의 지점에 있고 읽는 사람은 Z의 지점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체계 상태로 글이라는 걸 이야기를 만나죠. 작가는 이런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자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결정적인 게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캐릭터 모양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문자를 가지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어떤 형상 하나를 이제 내면화 시켜야 하는데 이름이 다예요, 사실. 그래서 예쁜 이름 짓지 말고 그 글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으라고 항상 조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잎사귀라는 잘 어울리지 않았던 이름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버퍼링 같은 거를 당하다가 잎삭이라는 그 딱 떨어지는 이름 하나를 얻고 나서는 정말 많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문장을 그렇게 하고 뒤로 훅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연도 많았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보의 도움도 많이 얻었고요. 또 이 얘기가 동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당시 우리 아들이 4학년이었는데 아들이 레고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특징이요. 뭔 상상을 하면 애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요. 쓰기 전에. 내가 지금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는 한번 놀이에 빠지면 딴 데 집중을 안 해요. 그것만 신경 쓰거든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닭이 날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 큰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몫을 해줬어요. 재미없는 얘기는요. 이제 모든 그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펀이라고 하는 재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벼운 재미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거를 이제 재미라고 얘기를 하면 딱 그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펀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을 포함한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카타르시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공감을 하게 되고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이제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어떤 이렇게 예술적인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학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요. 아이들은 솔직하게 끝까지 읽지도 않고요. 저도 그래요.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덮어요. 적어도 재미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걸 다 이해하든 못하든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게 제 생각인데 동화는 특히나 그 되게 솔직한 대상들을 제일 앞에 앉혀놓고 하는 일이라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다고 해서 용기를 좀 얻었죠. 그렇구나, 재밌구나, 해봐도 되겠다. 쓰기 전에 그런 이 서사 라인이 그렇게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제가 좀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동화 작가의 사계절 일상이요? 요건 누가 어떤 분이 궁금하신가요? 동화 작가의 사계절을
안 오셨나요? 동화 작가의 사계절이요. 똑같죠, 뭐. 똑같죠. 학교로 돌아가고 나니까 지금 뭐 줌 수업 하느라고 대면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벨기에 출장 가기 위해서 그 영상 자료 제작하는 거 새벽 5시까지 하고 다음날 가방 끌고 비행기 타러 가고 갔다 와서 바로 또 수업하고. 근데 그냥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있다면 농사 짓는 거. 저는 조그만 밭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래도 사계절을 관찰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짓고 남편이 하고 있는데 봄 되면 뭐 사과나무 꽃도 피고 뭐 복숭아나무 꽃도 피고 우리의 주류 상품이 복숭아인데요. 되게 맛있어요. 우리 먹겠다고 심어가지고 히트를 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산품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아이들하고 함께 그 한 5평 정도의 텃밭을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거기에 씨앗 사고 뭐 농기구 사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뭐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단순한 그 비교가 아니고요.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고요. 아이들을 다르게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뭐 전람회 데리고 다니고 뭐 음악 듣고 도서관 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씨앗 하나를 땅속에 넣어서 그게 싹이 트고 뭐 비 틀리건 죽건 상관없이 그게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을 보게 하고 그리고 뭐가 좀 매달려주면 그것도 또 감사한 거고 그런 거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걸 해본 게 이렇게 어떤 충만한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 게스트가 그 벨기에 작가였는데 하는 일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본인답다고 느끼는가 제가 그거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 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좋아하는지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 여러 가지 활동이 완벽한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감자를 완벽하게 심어서 하나 뽑아보는 게 글 쓰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감자를 심어본 적이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자 심어본 적 있으신 분? 그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심잖아요. 감자는 눈이 있어요. 몇 군데에 눈이 있어서 그 눈을 중심으로 커트를 하죠. 그래서 그 커트한 부분은 죽어요. 검게 변하죠. 그러면 그거를 위로 가게 땅속에 묻어요. 그거를 이제 뽑을 때 뭐 한 5월 달이나 4월 달, 뭐 빠르면 4월 달 이때도 캐는데 그거를 뽑아보면 그게 완전히 썩어서 껍데기만 남은 채로 새 식구들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직도 그대로 매달려 있는 채로 새 식구들이 매달려 있는 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감자를 심어서 뽑아봤을 때요. 큰 감자부터 시작해서 쬐끄만 감자까지 주렁주렁 딸려 나오는 걸 보고 아 얘들도 한 가족이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몸이 잘린 이 상처투성이 감자 하나가 해낸 일을 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거야말로 이 정도의 창조를 보여주나 내 작품이라는 게 해내는 일을 보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아픈 몸을 땅속에 묻고 자기 치유도 힘든 판에 심지어 자기를 썩여가면서 그 많은 식구들을 주렁주렁 땅속에다가 키워냈다고 생각하면 그게 쑥 뽑아 올려질 때 이보다 창조적인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감자가 하나가 주는 깨달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고구마도 마찬가지죠. 고구마는 뭐 잘라서 심는 건 아니고 순을 묻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계절별마다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복숭아는요 혼인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혼인색? 혼인색이 있어요. 몰랐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수정이 끝난 꽃은요 정말 꽃분홍색이에요. 그런데 벌이 다녀가지 않은 색은 좀 흰색에 가까워요. 꽃인데도. 그러면 수정이 되지 않은 꽃은 그냥 떨어지죠. 근데 수정이 된 꽃은 그 예쁜 색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위로 맺히는 열매가 있고 밑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위로 맺히는 열매는 크기도 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쭉 훑어버려요. 위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위를 보고 크는 복숭아는요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맺히는 그 복숭아 그 열매들은 쭉 훑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간격별로 남겨놓고 다 따줘야 되고요. 생각보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갈리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먹는 복숭아가 제일 맛있나 저 이것도 알아요. 복숭아는요 예쁜 게 맛있죠, 그죠? 비싼 거 맛있어요. 근데 제일 맛있는 복숭아는 아침에 떨어진 거. 복숭아 나무 밑에 똑 떨어져 있는 거. 그거는 완벽하게 익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익어도 되니까 떨어져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먹을까요? 에? 까치. 누가 먼저 먹을까요? 개미? 의외로 개미가 나오네요. 뭐가 먼저 먹을까요? 동물. 민달팽이가 제일 먼저 먹어요. 민달팽이는 이 껍질이 없는 달팽이잖아요. 되게 작거든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근데 구멍이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맛만 보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사람이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나면 나비가 와요. 그럼 나비가 앉아가지고 긴 혀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맛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빨리 썩어요. 나비의 그게 되게 강한가 봐요. 나비가 바나나도 먹잖아요. 사과 이런 것도 먹어요. 거기에 앉아갖고 즙을 먹는 거죠. 근데 복숭아를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나비들이. 호랑나비 뭐 이런 거. 나비같이 우아한 양반이 와가지고 긴 혀를 내밀어가지고 과즙을 그렇게 탐할 거라고는 우린 상상을 잘 못하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한 분들은 뭐 우리 집에 놀러 오셔도. 네, 저의 사계절은 좀 그렇고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네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애니메이션이 됐죠.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본 걸로 아는데 어느 쪽이 우선 저한테 와닿느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저한테는 원본이죠. 원본. 애니메이션은 그냥 다른 작업이에요. 내용도 달라졌고요. 없는 캐릭터가 추가되기도 했고요. 이 마당을 낳은 암탉이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KBS에서 이제 그 연속 만화 검정고무신 그때 이제 할 때였는데 그것처럼 만들고 싶다고 KBS에서 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매체로 치면 KBS가 훨씬 크죠. 필모도 없는 이 애니메이션 감독보다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KBS를 하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션 감독하고 손을 잡은 이유는 저작권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요청이 하나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 모델로 삼아 볼 만한 계약서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쓰겠다고 했었고 그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도 모델로 삼을 만한 샘플 그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양쪽에다 했어요. 지금은 계약서가 없지만 서면 그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KBS는 절대 안 들어줬어요. KBS에서는 KBS가 이걸 하면 오히려 니네가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된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텐데 다른 데는 못해서 이럴 판에 이걸 돈을 내고 우리 보고 쓰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좀 흐릿할 때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이런 걸 모델 삼을 만한 것도 없고 이럴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출판사하고 이제 출판사 이사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을 또 후배들이 이제 과정을 겪게 되거나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될 때 그것도 그냥 썼는데 뭐 이런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서면 장치 법적 효력이 있는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일정 부분을 실는 거를 허락해 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이런 일은 왕왕 좀 있습니다. 근데 불가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가리아가 뭐 글쎄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좀 낮은지 어떤지 그쪽에 계신 교수님이 이쪽은 이제 그 좀 무상으로라도 해줘야 될 정도로 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 저는 모르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데 일정 부분을 허락해 달라는 그거를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쪽의 교수님이. 그래서 출판사랑 의논을 하니까 출판사에서는 제가 허락하면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중고등학교면 그쪽에서도 기관의 일이잖아요. 교과서면.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이 서면 그 요청서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돈을 줘야 된다면 쓸 수 없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또 고민하게 되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할 거 없다고. 원칙대로 해야 되고 나쁜 선례는 남기면 안 된다라고 저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이 30개 나라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버마 이런 데서는 그냥 책을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외국으로 나갈 때는 국가의 수익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작던 크던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외국 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것도 잘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깐깐하게 군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재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미권이요. 영미권이 그래도 원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들만 고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저작권 국제 포럼 뭐 이런 거에 강연해 달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외국에서 기관이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포럼을 하는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도 그거였지만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거더라고요. 교과서에 실린다는 명목으로 작품을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의견 뭐 이런 것들이고 외국에서 번역 출간이 됐을 때 과연 이 인쇄가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하는 일인 거예요.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럼 믿는 거고 근데 작정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되게 열악한 건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번역 출간이 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직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유럽,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 쪽에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에 서유럽 이런 쪽은 그래도 그리스 이런 데는 보고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믿어야 되는 일이지만 진짠가? 이렇게 의심이 또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이게요. 저의 청소년기, 아이고 유년기와 청소년기 요거 궁금해하신 분 누구세요? 청소년기에 대해서 유년기와 왜 이렇게 질문만 해놓고 안 오셨을까요? 저는 제가 딱 한 번 점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거를 보러 갔는데 오히려 저를 더 궁금해해서 제가 점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 인생이 21살 때 한 번 끝났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뭐 다 비슷했겠지만 형제가 많았고 베이비붐 세대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았고 지금은 정말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오전반, 오후반이라는 게 있었고 시골 학교도 9반, 10반까지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못 가는 애들도 있죠. 저도 중학교에 못 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검정고시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쉽지는 않았어요. 반항기가 굉장히 심했고 늘 싸울 준비가 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싸울 수 있다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당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하고 있다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면이 많았었고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컸었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당연하죠.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우리 때는 학원보다는 과외였는데 과외도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에 신경 쓰는 뭐 공부 잘하는 오빠의 장녀면 할 수 있는 거 뻔했어요. 하는 거 뭐 당연했고요. 가족 동생들 위해서 오빠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딸이죠.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요. 굉장히 일찍부터 전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네, 우리 엄마한테 또 미안해지네요. 네, 그냥 부당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그 10대 초반의 삶도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그 나름대로 또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심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그때였을 때와 요즘의 아이들의 그 양상은 다르겠죠. 요구받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때 미래가 뭐가 보여요. 어른들은 계속 열심히만 하면 너는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인 거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미래는 안 보이거든요. 그때 그 막막한 그 기분은 지금도 느껴요. 너무. 근데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이웃집 아저씨가 집에서 놀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면 끝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저씨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아저씨는 뭐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근데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그 아저씨였다는 거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고마워요. 비록 그 아저씨는 직장도 없는 것 같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아저씨가 보기에 저는 어쨌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이대의 아이, 이걸 그래도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일어났던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니까 이상하네요. 아, 그런 때가 나한테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반항심과 오기와 그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은 들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엔 책은 없었고 읽을 수 있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 집에 제일 많았던 건 사전이에요. 국어 사전. 오빠가 상을 많이 받아서 부상으로 맨날 그 상을 사전을 받아가지고 와서 오빠는 하나도 안 보는 그 사전을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사전을 보면서 이렇게 정확한 뜻 같은 거를 찾아 들어가는 습관이 지금도 도움이 되네요. 그게 글을 쓸 때 지금도 아는 단어지만 찾아보고 하는 습관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써서 틀리는 경우가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그때 아저씨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아저씨는 비록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줬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공부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아무도 그 말은 안 해줬지만 오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오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고 재밌으니까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친구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 같고 이제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봐라. 근데 나는 네가 꼭 문해창작과에 가면 좋겠어.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문해창작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뭘 배우는 데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과를 들어간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네요. 그래서 옆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 빨린 소리 같지만 그런 말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지금도 참 감사하고 글을 쓰고 책 좋아하고 이러면서도 문해창작과가 뭐 하는 데인 줄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막막했던 순간에도 아, 이건 될 것 같아, 이걸 믿고 따라와 준 게 그래도 저한테는 기회였고 선택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가 궁금하신가요? 아, 질문은 한 분만. 시간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네. 마당을 나온 안턱들 이후로는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다 어떤 학창 시절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관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그 학창 시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관계들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그 동화책들 내용이 그랬을 때 작가님이 어떻게 그런 관계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글을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장루이 시리즈? 예, 장루이 시리즈. 그 장루이 시리즈는요 5권을 완간을 했는데 처음에 중국에서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 요즘 유튜브를 시작을 해갖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그 관계 시리즈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의 대형 출판사에서 먼저 저한테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얘기를 해달라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아이들의 학교 얘기, 학원 얘기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처음에는 5작가한테 부탁을 할 거였고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작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제 책은 7권이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이 출판사에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출판사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랑은 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해서 호기심은 좀 생겼어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사드 배치되기 전에. 근데 그때 그 출판사에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국 측의 출판사에서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모두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딴 작가 섭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다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떨어진 따로따로의 얘기 5개면은 됐었는데 그 기왕에 5가지 얘기면 이 5가지가 다 연결되는 얘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그냥 독립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른 이야기에서는 조연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섯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5가지에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모든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다 달라지는, 그래서 다른 이야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여기 와서 조연으로 살짝 에피소드처럼 들어왔다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쓰는 게 3번째예요. 네, 첫 번째는 과수원을 점령하라 해서 한번 그 방식을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야기 하나가 독립적이면서 몇 가지의 이야기가 또 다 읽어도 또 전체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의 얘기인데 되게 머리 아파요. 이거 엄청 머리 아픈 얘기예요. 나중에 3번째 쓸 때까지는 재밌는데 4번째부터는 이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는데 왜 이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를 정말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이거 맞춰놓고 나면 다른 게 엉키고 다른 거 맞추면 이게 엉키고 이런 구성이 어그러지는 그 경험을 매번 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식의 거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 왜 하나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구성밖에 없을까가 답답해서 지루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끼리에 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아이들의 그 관계성이 무너지고 나면 아이들은 사회로 못 나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뭐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선생님과 이웃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책들의 관계까지 묶어놓고 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네. 어느덧 이야기가 시간이 다 된 모양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으셨나요? 작가님의 일상과 집필 과정,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물관 2층 상설 전시실에 작가의 방에도 황선미 작가님의 집필 과정을 알 수 있는 전시가 있으니까 관람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강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이 어떠셨는지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송파 책박물관은 책문화 강연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